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냈던 보고서에 관한 소식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보고서를 배포를 했는데, 물론 대비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그 내용 중에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지금 현재 7월 1일부터 시작되고 있는 일본의 무역 보복 문제가 내년 4월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보고서를 썼는데, 그 인용한 것이 바로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그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면서 내용에다가 이번 한일 무역 갈등이 내년 총선에 민주당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논평을 달았습니다. 자, 긍정적인 영향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는데, 과연 어느 정도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일 갈등 문제가 총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하는 것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실은 1996년 제15대 총선 때 바로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때와 비교를 하면서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그 1996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총선이 있을 당시, 그 당시로부터 한 6개월 정도 전이죠. 1995년 11월 달에 일본의 다나카 가쿠에이 총무상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총무상 발언은 식민지 지배, 일본의 한국 식민지 지배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되면서 바로 일본 상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한국의 반일 감정이 굉장히 활발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반일 감정 문제를, 물론 다나카 가쿠에이 총무상의 발언으로도 한국의 반일 감정이 크게 치솟았지만, 특히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버르장머리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여기에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시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라는 걸 김영삼 대통령이 하고 있을 당시였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반일 감정이 크게 일었었고, 그로부터 6개월 뒤에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자, 그럼 이 총선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거는 지금 한일 무역 갈등 문제와 내년 4월 총선 문제하고 연관지어서 생각해보면 아마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96년의 경우를 참고로 한다면 이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선 투표율의 경우를 봤습니다. 물론 1995년의 11월 달과 96년 4월 달 사이에는 6개월의 간격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7월 달, 이제 오늘이 8월 1일이니까 지금과 내년 4월은 거의 10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8, 9, 10, 11, 12 그리고 해서 9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는 것이군요. 그런데 요거는 물론 수평 비교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15대 총선, 그러니까 1996년에 있었던 총선의 투표율은 63.9%였습니다. 그럼 이 투표율은 높은 것이냐 낮은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이 문제가 되죠. 이걸 뭐 단순 비교를 한다면 그 4년 전에 있었던 14대 총선 때는 92년입니다. 이때는 71.9%였습니다. 그러면 15대 총선 다음에 16대 총선, 2000년에 있었겠죠? 이때는 57.2%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총선 투표율은 해가 지날수록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대 총선 1996년 당시에도 63.9%라고 한다면 이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3대, 14대, 15, 16, 17 해서, 물론 16대에서 17대로 넘어갈 때는 17대에 잠깐 올랐습니다. 60.6%로.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떨어지고 있는 투표율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1995년 11월부터 시작됐던 한일 간의 어떤 이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
이것이 투표율에는 별 영향을 못 미친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대로 대입한다면 바로 한일 간의 무역 갈등 문제 때문에 뭐 내년 투표율이 갑자기 높아진다든가 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양정철 원장이 얘기했던 내년 총선에 민주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닌가? 이 부분입니다. 내년 총선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4년 차에 들어가기 직전의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3년 차 마지막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3년 차가 5월 달이 이제 3년 차니까 4월 달에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거의 3년을 다 채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정부의 중간 평가적 성격을 띠고 있는 데의 총선에서 집권당이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역대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볼 경우에. 그러면 그런 논법이라면 문재인 정부도 내년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가, 좋은 결과라는 것이 이제 결국 과반 확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정치적 현실이다. 우리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정치적 현실이다 하는 걸 전제로 놓고 본다면 내년 총선에서 그러면 물론 이거는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것이 도입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뭐 도입 안 될 가능성이 좀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면 자, 1996년 선거는 어떻게 됐느냐? 당시 집권당이 신한국당이었습니다. 신한국당이 139석. 과반에 실패했죠? 그런데 150석이 당시에 과반이었으니 139석이었습니다. 과반에 거의 육박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2당이 새정치국민회의, 그러니까 DJ,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을 얻었는데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근데 이 79석이라는 것은 사실 DJ가 1992년 대선에서 실패한 뒤에 정계 은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 한 6개월쯤 뒤에 영국에 갔다가 6개월쯤 뒤에 돌아와서 정계에 복귀한 뒤에 처음 치르는 총선입니다. 그러니까 DJ가 정계 복귀한 데 대한 여론이 별로 좋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DJ에 대한 지지는 뭐 잘 아시다시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게 있었기 때문에 DJ의 이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을 얻었다는 것은 굉장히 저조한 성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의석들은 다 누가 가져갔느냐? 이때 자민련이라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그 당시 자민련은 김종필 이제 민자당 대표가 탈당을 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YS하고 등지고, YS한테 사실 거의 쫓겨나다시피 한 것이죠. 등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른바 복수혈전처럼 치러진 총선거기 때문에 이때 충청권이 또 충청도 출신의 유권자들이 JP를 전폭적으로 밀어줬습니다. 아마 일부는 또 YS, 그러니까 그 집권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반감도 충분히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50석을 얻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YS가 얘기한 이른바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점은 뭐냐면 바로 당시 집권당인 신한국당과 집권당에 의해서 쫓겨났다고는 하지만 이 JP의 자민련은 사실상 이념적으로 정체성이 거의 비슷한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 비슷한 정당이 합해서 189석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른바 신한국당을 보수정당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제 개혁보수라고 하는데요. 이 개혁보수와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보수 원조를 자처하는 JP의 자민련이 189석이면 압도적인 숫자를 얻은 겁니다. 압도적인 숫자입니다. 이 정도의 그 보수 세력의 완벽한 선거 승리인데 저는 이거는 이제 제 분석입니다만은 이 보수 세력의 완벽한 승리 뒤에는 바로 한일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본의 버리장머리를 고쳐놓겠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보수 세력을 한국의 보수 세력을 자극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이 합쳐서 189석을 얻는데 절대적으로 기여했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당시의 진보 세력이라고 한다면 역시 국민의 79석이죠. 김대중 총재. 그 다음에 당시 꼬마 민주당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이기택 대표의 민주당. 여기에 바로 노무현 의원도 있었던 것이죠. 그 정당이 15석을 확보했습니다. 비례대표까지 합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방식대로 진보 세력이면 새정치국민회의와 민주당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다 합쳐도 94석밖에 안 됩니다. 3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1996년 선거는 이른바 보수주의 세력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두 개의 정당이 완벽하게 승리한 정당이었다. 그리고 그 승리의 배경에는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이 아니죠. 한일 간의 역사 갈등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하는 게 저의 분석인데, 그렇다면 지금 양정철 원장이 했다는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부분, 이 부분은 만약에 양정철 원장이 낸 보고서가 공개가 되지 않았다면 1996년과 유사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이 한일 간 무역 갈등의 수혜를 크게 입을 것이다. 물론 그래서 그런 과반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건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지만 여하튼 당초에, 그러니까 집권 4년차 초입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치고는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많은 의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양정철 원장이 바로 대비로 했지만 이 문제가 보도가 되면서 여권의 의도가 이런 거였나? 이거였어? 그동안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서 조국 전 민정수석 얼마나 민정수석 당시에 SNS 활동을 활발하게 했습니까? 한국당을 심지어는 친일파인 양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하고요. 자, 일본 주장에 동조하면 이적행위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본인의 SNS에다 링크를 걸어놓기를 과거 운동권 시절에 많이 불렀다는 죽창가까지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누가 봐도 좀 오버한다 싶을 정도의 여권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반응이 지금 양정철 원장의 민주연구원 보고서하고 결국 이렇게 오버랩해서 본다면 결국 이거였나? 그러니까 1996년 김영삼 대통령의 신한국당이 얻었던 의석, 그러니까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을 정치에 이용했던 측면, 이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번에도 유사한 걸 기획했나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물론 여기에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의심이죠. 근데 이 의심은 1996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봅니다. 그럼 이 의심이 아니고 정말 팩트다, 객관적인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장 기자들의 몫이라고 보는데 현장 기자들이 과연 밝혀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됐으면 그러면 자 이제 속셈이 이런 거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지금부터 총선 때까지 한 9개월 정도 이제 의심을 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아주 강력하게 이 무역 갈등 문제를 이제 선거 이슈나 또는 정치권의 이슈로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미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로 지금의 여권은 끌고 가고 싶어 할 것이고 실제 이 드라이브를 계속 걸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문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이른바 자기 속마음을 들킨 것 같은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지식인 계층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런 보도를 믿지 않는 계층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의 30대와 40대 계층 중에서는 신문방송을 제대로 믿지 않거나 또는 신문방송을 제대로 보지 않는 계층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실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보고서에 보면 또 일본에 대해서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을 하는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 지지층,
지지는 확고하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지층이 확고하다. 그러니까 적어도 일본에 대해서 강공 드라이브를 펼친 데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은 동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우리 사회의 지식인 계층,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이 정확하게 뭐고, 그 다음에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개인 배상 청구권이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관한 2005년 노무현 정부의 보고서, 민관합동위원회죠. 그런 보고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지식인 계층이라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볼 것이고, 또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국민 정서에 쏠려서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다가 내년 총선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런 뉴스 문제에 민감하지 않은 계층, 그 다음에 민주당 지지층, 이런 계층들은 이런 정서에 휩쓸릴 가능성,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법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저 보고서가 공개되고 그 한일 무역 갈등에 대해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 의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지금 현재의 여권은 지금 이런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내년 총선에 그래도 마이너스적인 요소보다는 플러스적인 요소가 더 많다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거는 뭐 이제 저의 그 취재 경험이나 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또는 1996년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제가 예측을 한 것이고요. 실제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몇 석이나 도움을 받을까 하는 문제는 제가 점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점친다는 건 뭐 여기서 좀 섣부른 얘기 같고, 여하튼 앞으로 거의 9개월가량 남아있는 총선에서 그 한일 무역 갈등 문제가 어떤 식으로 다뤄지고 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고 하는 문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여권은 그거에 대해 기대하는 측면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첨언하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이 한일 무역 갈등 문제가 해소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긍정론이 굉장히 올라갈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작년 10월에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사실은 이 정부가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작년 10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대법원 판결 이후에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취지에 맞춰서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본의 무역보복 같은 걸 초래하지 않거나 또는 초래했더라도 그 명분을 현저하게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끊임없이 의심을 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부가 만약에 국정운영 지지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한일 간의 무역 갈등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최선의 방책, 상지상책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걸 못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 무역 갈등 문제는 해결하는 쪽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오늘 ARF,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회담을 했습니다. 거의 그냥 회담을 위한 회담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이게 당분간 해결이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국민,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를 저는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 외교적 해결은 지금 현재 외교부가 나서서 될 일이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서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외교장관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과연 기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대를 접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얘기한 대로, 보고서에 얘기한 대로 총선에서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하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여러 차례 제가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최병묵의 팩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